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 6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고전읽기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한밭대학교 인문교양학부의 윤인선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고전읽기가 6차시 강의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거의 후반부인데요. 사실은 고전읽기 강의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의 구조가 있습니다. 처음 1차시 강의에서 여러분들께 고전의 의미와 독서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고전의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되는 포인트가 뭐였죠,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나요? 네, 바로 고전이라는 건 공감. 시대를 초월해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감을 사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때야 된다? 계속 고전이라는 건 변할 수 있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측면이 있었고 그걸 새롭게 읽기 위해서 우리는 고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고 그걸 새롭게 활용한다. 근데 우리가 활용이라는 말이 지니고 있는 약간의 어폐가 있는데 고전을 활용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다 컨텐츠로 만드는 것만을 생각하죠. 사실은 그것만이 고전을 활용하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2차 시와 3차 시 수업, 설화를 새롭게 읽고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전형적으로 삼국유사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 영화나 드라마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느냐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두 번째로 우리는 지명설화를 통해서 공간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이런 우리가 3차 시와 4차 시, 2차 시와 3차 시를 통해서 알아봤던 방식이 전형적인 어떤 고전을 우리가 새롭게 활용한다라고 했을 때 콘텐츠화하는 방식이었다면 4차 시와 5차 시에서 우리는 고전 소설을 새롭게 읽고 활용하기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심청전과 금오신화를 읽어가면서 어떤 얘기들을 나눠봤죠? 질문을 던지는 걸 생각해봤죠. 심청전에서는 심청전이 판소리계 소설로서 심청전이 지니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그런 질문을 통해서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심청전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선 어떨까? 라는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5차 시에서는요. 우리가 금오신화를 읽으면서 형식에 집중해 봤죠. 환상, 전기소설, 기이한 일을 기록한다. 환상성이라는 전기소설의 맥락에서 기이한 것을 기록하는 과정, 즉 형식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활용할 때 컨텐츠, 질문을 통해서 현대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질문, 해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다면 이제 앞으로 남은 6차 시와 7차 시에서는요. 특정한 장르가 아니라 고전 자체를 시대적인 담론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6차 시의 주제는요. 고전을 새롭게 읽고 활용하기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연려담론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는 연려담론이라는 작품 안에 맥락 안에서 연암 박지원이 썼던 한문 단편소설인 연려함양 박시전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연려함양 박시전을 읽으면서 연려담론이라는 어떤 시대적 담론을 우리는 어떻게 새롭게 읽어내야 하며 또 새롭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6차 시의 목표는요. 일단 연려담론이니까 연려담론을 가장 왕성하게 보급했던 연려전의 복음양상과 전개에 대해서 이해해보고요. 연려담론을 소재로 하는 고전문학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특히나 연려함양 박시전을 한번 이해해보려고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연려담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차 시의 강의 목표는 첫 번째, 연려전이 복음양상과 전개양상에 대해 이해한다. 두 번째, 연려담론을 소재로 하는 고전문학을 이해한다. 세 번째, 연려담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를 목표로 강의를 전개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정절을 끝까지 지켜서 살아남은 여자 혹은 지아비가 죽자, 지아비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이 아니지만 남편이 죽다 따라 죽은 여자를 우리는 연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연려전은
그러한 이야기,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연려전이라는 것이 언제 유행됐고 우리나라로 들어왔는가라고 한다면 한나라 때였습니다. 연려전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한나라 때 유향이 엮은 여성 전기집을 통칭합니다. 우리는 지금 장르로서 연려전에 대해 얘기하지만 사실은 연려전이라는 이름은 BC 77년대였어요. 한나라 유향이 섞은 여성 전기집입니다. 그랬을 때 이 연려전의 내용은요, 중국 고대의 모범을 보인 여성과 경계해야 할 여성 104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려전이랑 조금 이미지가 다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려전이면 진짜 모범이 될 만한 여성, 소위 얘기하는 모범, 그 당시 담론으로서 모범이 될 만한 여성들의 이야기만을 적어놨을 것 같은데 실제 연려전에는요, 중국 고대의 모범을 보인 여성과 또 경계해야 될 여성 104명을 같이 섞어놨습니다. 그리고 서문을 보면 이러한 연려전의 편찬은요, 후비들이 황씨를 어지럽히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황씨를 경계하는 것, 어지럽히는 걸 경계하기 위해서 모범이 보인 여성들의 얘기, 그리고 실제로 황씨를 어지럽혔던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 책을 연려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중에 이 연려전에 총 7가지 여성상이 나타나요. 여성을 7가지 유형화시키는데 첫 번째는 본받을 만한 어머니, 두 번째로는 현명한 여성, 세 번째로는 지혜로운 여성, 네 번째로는 정숙한 여성, 다섯 번째로는 절개를 지킨 여성, 여섯 번째로는 언변으로 위기를 극복한 여성, 일곱 번째로는 음란한 여성, 이렇게 7가지 여성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상이, 연려전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성상이 본받을 만한 어머니, 현명한 여성, 지혜로운 여성, 정숙한 여성, 절개를 지킨 여성, 언변으로 위기를 구한 여성, 음란한 여성, 이렇게 7가지인데 우리 이미지에 연려전 하면 떠오르는 건 어떤 거죠? 딱 하나 아닌가요? 절개를 지킨 여성. 즉 기존 연려전보다 우리나라가 상유하고 있는 연려의 담론은 상당히 축소된 절개를 지킨 여성이라는 하나에만 집중화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려전은요, 여성, 어머니, 부인, 딸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담론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교적 가부장제 하에서 전범적인 여성상, 여자는 어때야 된다, 본받을 만한 어머니는 어때야 되고, 현명한 여성은 어때야 되고, 지혜로운 여성은 어때야 되고, 정숙한 여성은 어때야 되고, 절개를 지킨 여성은 어때야 되고, 언변으로 위기를 극복한 여성은 어때야 되고, 음란한 여성은 어떻게 처벌받는다 와 같은 어떤 여성상을 구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연려전이란 거는요, 여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되게 함축적으로 그 당시 담론에, 유교적 담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연려전이 우리나라로 어떻게 들어오느냐라고 하면, 유향의 연려전이 사실은 조선시대 때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조선시대가 아니라 조선 건국 직전 고려시대 때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은 고려는 유교국가도 아니고 불교국가였잖아요. 불교국가였던 고려에서 조선시대에서나 가장 흥행했던 연려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서는 해진이 있었던 고급 연려전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강행실도는 성종 12년에 연려편만 국문으로 번역해서 보급이 됩니다. 그리고 중종 때에선 소학이나 연려전들이 한글로 번역돼서 인쇄 배포됩니다. 삼강행실도의 연려편이라든가 소해왕후의 내운동은 연려전을 직접적으로 수용한 얘기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즉 우리나라의 연려담론은 사실은 고려 때부터, 고려 말 때부터 있었고 중국에서 이렇게 수입돼서 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국에 있었던 연려문들은 어떤 일부 절개를 지킨 여성이라는 축소된 맥락에서 들어오게 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연려전이 들어왔는데 이 연려전을 통해서 사실은 유교적 여성의 모습을 내면화시킵니다. 즉
유교적 여성, 연려전을 통해서 유교적 여성의 모습을 상당히 내면화시키는데 특히나 신체에 대한 통제를 내면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책을 읽고 이것을 여성이 살아야 되는 전범이다. 여성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모범적인 것이다. 이걸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체의 통제는 태교와 자녀 교육입니다.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맹모가, 맹자의 어머니가 3번 이사를 가서 교육을 위해 3번 이사를 갔다라는 맹모 삼천지교. 이 담론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절뿐만 아니라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는 연려 담론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왜 이런 태교라든가 자녀 교육에 대한 담론들이 연려전 안에서 퍼졌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유교 사회에서는 부계혈통으로 가문을 유지해야 됐잖아요. 그럼 부계혈통으로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선 아들을 낳아야 됐고 또 아들이 교육은 어머니 손에 맡겨져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교육을 위해서 여성은 자신의 신체라든가 어떤 행동을 다 통제해야 된다라는 담론이 성행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절이죠. 과부는 밤에 부모 없이 나갈 수 없고 불이 나도 문 밖에 경솔하게 나가기보단 타 죽어야 된다. 즉 여성은 밖이 아닌 안에만 존재해야 된다. 라는 식의 담론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유교 담론, 연려 담론의 핵심이죠. 정절. 게다가 이러한 연려전은요. 꼭 모든 이야기의 끝을 죽음으로 마무리해요.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여성의 삶을 상당히 찬양합니다. 여성이 죽음을 앞둔, 남편이 죽음을 앞둔, 남편이 죽음을 당한 여성은 자신이 신체에서 어떤 성적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살을 베어내거나 손가락을 자르거나 자신의 신체를 무화시키는 죽음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되게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죠. 근데 그 당시 시대의 담론에 남편에 의해서 어떤 죽어가는, 그래서 남편의 살리기 위해 손을 베거나 살을 잘라내거나 신체를 무화시키는 그러한 담론들을 내면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담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담론 속에서 그러한 담론의 흐름으로 연려전, 연려소설이 나오는데 이때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연려함양 박시전을 쓰게 됩니다. 이 연려함양 박시전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줄거리를 생각하면 이런 얘기들입니다. 박지원이 아내 현감으로 지낼 때 박상효의 조카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박 씨는 함양 아전 임술중과 혼인을 약속하고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임술중이 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혼인을 진행하였어요. 그리고 병이 있는데 혼인을 했으니 박 씨는 혼인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박 씨는 임술중에 초상을 치르고 대상을 치른 후 자결합니다. 즉 남편 상을 다 치러주고 자결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수절한 박 씨를 창송하지만 박지원은 이 연려함양 박씨는 이렇게 써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담론이 뭐가 필요하냐? 이건 잘못된 거다. 라고 글을 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박지원은 연려 담론에 벗어난 사람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박지원이 연려하면 박씨전을 쓸 때 박상효의 조카딸이 죽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가서 내용을 확인해 보니 임술중과 혼인하려 했는데 병에 걸린 혼인하자마자 반년도 되지 않아 죽고 남편이 죽고 나자 초상 다 치르고 부인 박 씨는 자결하고 그럼 자결한 박 씨를 사랑사랑이 창송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정절 아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연려하면 박씨전에서 박지원은 기존에 있었던 연려 담론, 연려전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럴까요? 한번 우리 박지원의 단문 단편소설집 연려하면 박씨전의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연려하면 박씨전은요. 박지원이 단편소설입니다. 연암집이라고 해서 박지원, 연암 박지원의 글들을 모았던 연암집의 연산각선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연려하면 박씨전은요. 안희 현감으로 재직하던 때인 1793년 정조 17년 이후에 쓴 것으로서 약간의 풍자성을 지닌 열전체였어요. 즉 세상을 약간 풍자한 거죠. 여러 인물의 생애를 기술한 열전 형식입니다. 그래서 연려하면 박씨전 같은 경우도
연려전만 쓴 게 아니라 박씨라는 부인의 연려가 됐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풍자하기 위해 쓴 다양한 인물을 썼지만 그중에 한 명으로서 원어브댐으로서 풍자하게 썼던 글이었어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요 좀 재밌는 게 서문과 전의 내용이 다릅니다. 전은 입전적인 인물이고 통인 박상효의 조카딸이에요. 전에 대한 얘기는. 근데 대대로 현리 집안을 지냈던 집안의 딸 박씨가 19세에 함양의 아전 임술중 집으로 시집을 갔으나 술중에 병이 있어 병을 알고도 혼례했고 성행한 지 반년도 안 돼 죽었다 라는 실제적인 전의 내용 요것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근데 이 박지원은요 서문에 나온 벼슬아치 형제의 어머니 입을 빌어 즉 수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반대의 경우를 소개하면서 인간의 성욕, 인간의 감정적인 것이 얼마만큼 중요한가를 긍정해요. 즉 박지원의 연려하면 박시전에서는요. 요렇게 어떤 어머니 입을 빌어서 수절하는 벼슬아치 형제 어머니 입을 빌어서 수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리고 그것들 수절 과정에서 인간의 성욕이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상당히 힘들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러면서 사회를 풍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연려하면 박시전에서는 연암집에서는 어떤 풍자성을 지닌 열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개가한 자손의 벼슬을 막으려는 분위기를 비판하고요. 과부의 개가를 금지시킨 사회제도까지 비판합니다. 즉 연려하면 박시전에서는요. 그 내용은 연려를 지킨 사람이 자기는 좋지 않다. 그렇게까지 정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 나는 좋게 안 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이면에는 사실은 정절보다는 개가에 더 초점이 있었던 거예요. 개가한 자손이 벼슬을 막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나 과부 개가를 금지시킨 사회 제도를 비판하는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히려 박지원은요. 열아일기의 호질이라는 책을 보면은요. 어떤 절부나 연려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박지원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열아일기, 박지원이 대표작의 열아일기인 호질에서는 성이 다른 아들 다섯을 둘 수절가부 독리자와 북곽 선생이 간통을 비판해요. 그러면서 여성의 수절을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라고 전제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박지원은 연려하면 박지전에서 연려나 연려 담론에서 벗어난 것을 한 게 아니라 개가라든가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열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했던 부분을 비판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실제 박지원은요. 청나라에 가서 왕민호와 적손과 대화를 나누면서 조선의 아름다운 점, 조선이 다른 청나라보다 아름다운 점 혹은 조선이 정말로 좋은 점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4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교를 숭상한다. 그 다음 2번째가 황하와 같은 풍수애가 없다. 어염을 다른 나라에 꾸리지 않는다. 그리고 여자가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4번째 읽은 게 뭐죠? 여자가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 이것이 조선의 아름다운 점이다. 라고 박지원은 이야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뭘까요? 네, 박지원은 연려하면 박지전에서 아까 읽어드렸죠. 연려하면 박지전에서는 박안이 현감으로 지날 때 박상효의 딸이 죽었고 세상 사람들은 수절한 박씨를 칭송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는 연려하면 박씨전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를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절한 박씨를 칭송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쓰면서 연려담론에서 벗어난 것처럼 연려담론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박지원이 취했던 스탠스는 열아일기 호질에서 보면 실제로 여성의 간통을 비판하고 있고 청나라에서 왕민호와 나눴던 대화를 보면 여자가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 것을 상당히 긍정적인 조선의 아름다운 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박지원은 이렇게까지 써요. 온 나라의 미천한 백성이나 노비까지도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색이 사족이라고 하면 아무리 빈공해도 3종이 끊어질 경우 죽을 때까지 과부로 수절합니다.
이런 까닭에 천한 노비들에게까지 저절로 풍속을 이룬 것이 400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온 나라의 미천한 백성이나 노비들까지 모두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색이 사족이라고 하면 아무리 빈공해도 3종이 끊어질 경우 죽을 때까지 과부로 수절합니다. 이런 까닭에 천한 노비들에게까지 저절로 풍속을 이룬 것이 400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박지원은 열려담론을 비판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박지원이 실학자이고 상당히 깨인 사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적어도 이 열려담론 안에서 박지원은 죽음 확산을 비판한 것이지, 즉 박지원이 비판했던 부분은 세상 사람들이 수절한 박씨, 즉 자결한 박씨를 칭송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결을 비판한 것이지 열려담론을 비판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충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지원은 수절을 넘어서 열행의 문법에 따라 종사, 즉 따라 죽는, 종사를 따라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따라 죽는 것 자체를 비판한 것이지 비판한 것이 아니라 종사의 과도한 확산, 즉 따라 죽음의 과도한 확산을 경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정약용의 열불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성의 종사가 시부모 봉양과 자식 양육 등 가부장에서 여성의 의미를 소홀히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로 비판하기도 해요. 즉 정약용이나 박지원 같은 실학자들이 종사를 비판하는데 그 비판했던 이유가 시부모 봉양이나 자식 양육 등 기존의 어떤 가부장제, 열려담론에서 얘기했던 여성의 의무를 소홀히 하기 때문에 종사를 비판했던 거죠. 이처럼 그 당시 열려담론은 아무리 깨어있는 학자들까지도 다들 내면화됐던 보편 담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걸 벗어나지 못한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고전을 다각도로 읽어봤어요. 즉 고전의 텍스트가 아니라 제가 독서를 할 때 어떤 말씀 드렸죠? 고전을 읽는 4가지 방법을 할 때 처음에 축어적 읽기, 추론적 읽기, 평가적 읽기, 창의적 읽기 말씀드렸잖아요. 축어적, 문자 그대로 박지원이 열려하면 박시전을 읽으면 어떤 얘기예요? 박지원은 마치 그 당시 시대적인 담론을 벗어나서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박지원이라는 스탠스가 그렇잖아요. 박지원이라는 실학자라는 스탠스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서 친송하고 있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축어적 의미, 추론적 의미, 박지원이 다른 글들, 예를 들면 호질이라든가 아니면 왕민호가 나왔던 대화와 같은 다른 글들을 통해 볼 때 궁극적으로 열려함양 박시전은 가부장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 확산을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열려함양 박시전에서 인물들은 열려담론을 신분을 어떻게 소비하고 있느냐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즉 텍스트 내적으로 봤을 때 이건 결국 그 당시에 대한 관점에 대한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열려함양 박시전은 결국 양반 혹은 지대층이라는 박지원의 신분에 따라서 열려담론을 소비하고 있는 방식을 얘기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열려담론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죽음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열려담론을 소비했고 남성 사대부들은 그 이데올로기 속에 살았고 여성 사대부들은 그것에 희생됐던 모습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전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활용하고 현대적인 맥락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고전을 담론에 따라 읽는 것. 즉 열려함양 박시전이 그냥 텍스트만 본다면 열려담론을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텍스트와 함께 전체적인 조선시대의 담론에 따라 보면 그건 열려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려담론을 소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걸 통해 볼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역시도 시대 담론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삶의 지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자본주의 소비재 사회에 살고 있죠. 그것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비판을 하려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러한 신자유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 속에서 박지원과 같은 또 다른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일까? 즉 열려함양 박시전을 읽고 그것과 함께 겉들여진 사회 담론과 가치 고전을 읽으면서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과 우리 사회의 담론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전을 읽으면서 고전을 현대에 살아있는 텍스트로서 다시 호환해내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차시 7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